자, 이제 보충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 이제 그동안 이론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현대사까지 훑어보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일곱 번째 시간에는 8월 15일이죠. 광복절 뜻깊은 날인데, 이제 이날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6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훑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82번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주시경 선생들 그 제자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각야나를 제정을 했고 한글 잡지를 창간을 했고, 그리고 1931년에 조선어학회를 이름을 고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일제에서 규정을 해서 강제 해산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제가 이제 조선을 지배하면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 왜곡의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우리 조선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뇌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제 항변이 책을 통해서 발간이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빼앗긴 과정과 독립투쟁 역사를 알렸고, 신채호 선생이 조선사, 그래서 이제 당군 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적은 것들, 그리고 조선은 이제 정체되어 있다라는 이거에 반대해서 백남훈 선생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발전을 해왔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도와 손진태의 진단학회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책들에서 나온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하나씩 살펴보면,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게 이제 박은식 선생 한국 동사고, 이걸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대로 어, 이런 문구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이 책의 저자나 이 책의 이름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은 머릿속에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역사란 나와 나의 맞서는 상대와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래서 조선 삼국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백남우 선생 이야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학과 예술활동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울 텐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용운, 시문, 이육사, 윤동주 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용운의 내미침무, 시문의 그날이 오면, 윤동주의 변해는 밤, 이육사의 광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인들이고, 우리가 역사 시간이니까 친일파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했던 이제 시인들이 최남선, 유광수, 노천병, 서정주, 이런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시인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익태 선생이 만든 애국가도 있었고, 그리고 나홍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자, 한용운 선생은 이제 문학가기도 했지만 불교 신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도 지었고, 자, 기독교는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1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천도교, 동학의 이 이름을 바꿔서 천도교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소년운동,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박중빈의 원불교도 있었다.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고, 핵심 체크 보면 조선어학회가 한글이란 잡지를 창간했고 조선어연구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을 제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봐주시고, 박은시 선생이 이 조선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아리랑은 나홍규 선생이 제작한 영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이런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카이로 포츠담 회담 이런 것들이 열려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6.25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면서 이 요거 똑같은 게 실렸네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연합국들이 시작이 식민지는 그대로 뒀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3번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어떻게 8.15 강복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8.15 강복은 2차 세계대전에서 어, 우리가 연합국에게 승리를 하고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여운현 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치안을 담당을 했었는데, 미군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조선건준위를. 그래서 그 일본이 만들었던 그 경찰 지도 체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8 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이 이렇게 그 주도를 하면서 군정을 직접 실시했죠. 그래서 위세 간섭이 다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84번 보면 선생님이 카이알 포몸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렇게 잔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좌우익 대립이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는 이렇게 대신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유엔이 남북 간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계속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결렬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남북 간 총선거 수립 방안을 놓고 인구가 남한에 많아서 이거는 총선거를 할 때 북한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걸 거부했죠. 그렇지만 김구수 선생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결국 남북 간 총선거가 실시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남한에도 이제 소위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좌익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국내에서 이제 대립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남한에서 이제 우익 세력들은 이런 그 좌익 세력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친일파들을 또 감싸고 강경한 공산주의 반대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되는데 서로 이제 외부에 적이 있어야 자신들이 똘똘 뭉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공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주도에서는 남한 단독 반대 선거를 일으켰던 좌익 세력과 경찰 충돌이 계속되면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주도민의 9분의 1이 죽을 정도로 3만 명이 살해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됐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태평양 방위선에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 이승만은 부산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군들이 파견이 되는데, 그래서 부산까지 우리 그 국군이 밀리게 돼서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압록강까지 진격하지만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다시 또 후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을 또 다시 빼앗기고 다시 또 탈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북한군과 중국군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그 지구상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가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모르게 피란을 가게 되는데, 국군이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런 거짓 방송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다리가 폭발을 시킵니다. 그 자기는 이제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 그대로 많이 있었는데 발이 묶여버리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하고 시민 수만 명이 오히려 나중에는 적에게, 공산당에게 동조하거나 가담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미국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싸움은 더욱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북쪽에도 이제 공산화가 시작이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쪽마저 공산화가 되면 소련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게 되는 굉장한 이런 이 힘의 그 세력을 어, 다투는 그런 각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또 중요한 그 전쟁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방어벽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했죠. 미국 진주만 기습을 하고. 그렇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공산주의를 막는 게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일본은 안정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재건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일본은 다 망해갔던 나라인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소련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전쟁 물자를 이렇게 조달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비호 아래 또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이 얽혀져서 일본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이 두 가지 죄업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냈어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회복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한중 간의 갈등, 한일 간의 국가 갈등 문제에서 쉽게 이제 한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이웃도 없다. 우리가 신라시대 때 나당 연합을 했다가 나당 전쟁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서 오직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힙시 체크 볼게요. 좌익과 우익은 모스크바 삼상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대립을 했죠. 맞고. 1948년 남한에서는 이승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주축으로 하는 이런 국가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맞고. 1950년 6월 25일 유엔군의 기스 남친이 아니고 북한군이죠. 그래서 답이 X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86번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인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당선이 됐죠. 됐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간접 선거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직선제로 바꿉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노비를 해방하는 과정이 어떤 노비의 신분 해방에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결국 노비를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직선제를 가게 되는 과정도 어떤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대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 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2년 이 전쟁 중에 부산에서 개헌을 해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치르고 이제 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4.4 5.2 개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삼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익 우파에서는 이제 건국 대통령이다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이런 이 장기 집권과 그리고 부정선거와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김주열 학생의 이런 그 죽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4.4 5.2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적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넘으려면 136명이 되는데 135표라서 부결이 됐죠. 근데 이 135.33을 반올림해도 사실은 135인데 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0.3이어도 이걸 사람을 한 명으로 봐야 된다. 0.3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려가지고 136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나온 것이 4.19 혁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4.19 혁명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많은 반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물러난 다음에 이제 출범한 정부가 장면 정부인데 그래서 이제 양원제로 실시됐다, 양원제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무너졌죠. 자, 그래서 박정희 군사 독재는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이 태종 이방원 원자의 난과 군사정변 유사한 면이 박정희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2년 뒤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태종 이방원도 이성계로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인 정종을 2년간 이 권력 이양기를 거치고 3대 왕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아마 이 태종의
어, 이방원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회담을 박정희 정부는 추구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일제의 사과와 일본의 사과가 그 배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다는 것에 비난을 했지만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이런 피해 대상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네. 그런 개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제 국군 파견을 요구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파병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목숨값으로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도 이승만 정부처럼 삼선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어떤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공을 내세웠는데 1970년 들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이 중국과 이제 화해하는 정책을 피고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냉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면 이제 자신들도 이제 박정희 정부의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공을 강력하게 내세우게 됩니다. 이, 그러면서 1972년 유신 체제를 선포를 하죠. 자, 냉전이라는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미국과 구소련 이 세력들이 대립한 것들. 그래서 냉전이라는 것은 총성 없는 차가운 전쟁이다. 콜드워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공산주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되는데, 72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79년에 부산과 마산이 이 추축이 돼서 유신체제에 대항하고, 지금 부산 마산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예전에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마항쟁이 일어납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부마항쟁을 수습하던 중에 권력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됩니다. 그래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죠. 당시에 이제 뭐 차지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경호실장이 있었는데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을 벌였고 김재규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이제 이렇게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실헌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대통령 간선제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뽑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정, 외교, 국방, 경제, 그리고 사법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초헌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 원칙이 거의 어긋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88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민주주의 꽃이 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군부 독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서 절정을 이룩했는데 80년 5월 18일에 이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광주 지역의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총을 쏘아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내 나간 시민들이 부녀자 노인할 것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여에서 진압이 됐지만 민주화 정신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군부 동치가 왜 문제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전두환이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선거를 통해서 그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 독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간접 선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그 총리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사건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6월에 일어난 항쟁을 우리가 육신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화 1987의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직선제 개헌 이후에 야당이 당선되어 했지만, 야당에서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이 둘 다 출마하는 바람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도 열었고, 서울올림픽도 개최가 되었다.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돼서 부정부패를 이렇게 탈피하고자 노력을 했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제 집권 말기에 경제 여건이 악화돼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자, 그리고 57년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북 화해 협력을 펼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집권이 됐고,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을 제정을 해서 과거사 청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이렇게 열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당선이 됐죠.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시장경제 발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 논란을 많이 가져왔고, 박근혜 정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 순서로 배치해보자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3.15 부정선거 먼저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장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5.16 군사정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겠죠. 그리고 72년에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 건 4.15 혁명의 결과로 하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3.15 부정선거도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은 5.16 군사정변에 이렇게 해서 권력 장악했고,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죠. 자, 그리고 어 아니다.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다고 봐야겠네. 87년 6월이니까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고 노태우 정부 때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X죠. 참여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6번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했다 맞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했다 맞죠? 자, 그리고 8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데 6.25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 원조의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은. 그랬으나 이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사회간접자본 이런 것 시설들을 확충을 했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은 중화공업 육성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 뭐 이때 이제 공급 부족, 가격 폭등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 성장을 보면 3조 호황에 힘입어서 1980년대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전자 이런 것들이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3조 호황을 뭐라고 하냐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런 것들을 3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유가가 되면 당연히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요. 저금리가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많은 돈들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달러가 되면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이렇게 달러가 내려가면서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7년에는 외국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국제통화기금으로 외화를 빌려와야 되는 고지금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제 계속해서 되게 되는데, 자, 주택난과 교통난, 과밀화급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고자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등지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건강보험제도를 시작으로 이런 것들이 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을 요구하며 1970년에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에 민주항쟁이 있었다. 자, 제1차 경제개발은 중화공업 중심이 아니었고 경공업 중심이었죠. 그리고 1980년대 3조 호황 맞고요. 97년에 외환위기 있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주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반대파를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내세워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주민 생활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우리나라도 유시헌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추석제를 실시함으로써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이 힘을 쏟았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1980년에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고,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제 북한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은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배급제를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거래 없이 자국 안에서 생산을 공급하겠다는 자립경제를 내세웠습니다. 1960년대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천리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노동력에 뭐 의존하는 방식들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도 지나친 자립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부진했습니다. 이때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역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급심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전력난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고, 북한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핵 개발을 강행을 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신들을 이제 이 체제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부득이하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내세웠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72년이라는 거 선생님 계속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72년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북한에서는 그 추석제를 마련해서 이 둘 다 독재를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눈길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게 통일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예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민족 대단계를 도모한다.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 7.4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랑 이것을 같이 엮어서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72년에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아, 박정희 정부 때 반공을 내세웠는데 통일 이런 거 남북 공동성명을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합의도 기억을 해주시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3년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의 김일성이 갑작스러운 사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0년 6월에 이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여고 14선언을 발표했다. 자, 핵심 체크 보시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다 맞고요. 1980년대 개방을 시도했다 틀렸죠. 그 개방한 적이 없고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최초로 통일만체 합의했다고 했는데 기본 합의서가 아니고 제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그리고 4번 2000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조선 상구사라는 그 역사책이 등장하죠. 이걸 통해서도 신채호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와 비아의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장한 인물의 활동은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독서신론을 저수해서 민족주의 사학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2번은 정인보 문일평 3번은 이병도 손진태 4번은 박은식인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박은식 정도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어, 조선어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말로 대화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 사전 편찬. 그래서 이 학술단체로 위장해서 독립운동을 목적하고 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서 회원들을 검거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선어학회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조선형 편사. 그리고 요것도 답으로 이제 체크할 가능성이 큰데, 이건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하고는 좀 다르고.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다음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고 있는데, 이제 다산서 99주년 사업, 그리고 안종, 정인보, 무일평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언어, 문화, 역사 문화 연구하는 것으로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국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국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중일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문화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이육사의 절정이 이때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의 국어 문제인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5번은 이제 카이로 회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회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제스 그리고 루즈벨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선언에서 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장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가나의 주장을 한 인물을 고르는 것인데, 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그 기색이 안 보이니, 이제 남한만이라도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이제 이승만 정읍 발언이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국이 분단된 채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김국 선생께서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 여운형과 저합작위원회를 조직했던 사람은 김규식이죠. 다른 것들은 다 맞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 7번 문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김규식의 전 조선 재정당이라는 건 모든 정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언제 이야기가 나왔겠느냐라는 것인데, 이 답은 마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시기 때 1947년 11월에 이제 유엔 총회의에서 남북 간 총선거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이 결정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된 성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총선거 결정 이후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처음 국회, 제헌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을 만드는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선거를 구성했고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하는 헌법 제정, 그 농지개혁법, 그리고 일본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족재산 처리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이 폐지하는 개헌안은 이제 발췌 개헌안 1952년에 이제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6.25 전쟁의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인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첫 번째인데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를 폭파시킵니다. 북한군이 진경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해서 밑으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강 철교를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이 있을 때 부산까지 밀렸죠. 그랬을 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압록강까지 이제 진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국군들이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이렇게 평택 삼척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북한과 중국의 휴전회담을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췌 개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니언과 참여연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 6.25 전쟁 중에 공포되었던 발췌견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임을 원래 한 차례만 할 수 있는데 단서 제한을 적용 안 하니까 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4452개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960년 4.19 직후에 장면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엄하에서 국회의원들 기립으로 표결을 통과했던 거는 발췌 개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번은 이 양원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 그 헌정 역사상 이제 양원이 등장했던 거는 이제 1960년 4.19 직후에 이제 장면 정부일 때 이렇게 성립이 됐었는데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되었다. 이제 굉장히 짧은 시기였죠.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어, 이렇게 1번으로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선집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이제 요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박정희 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건 새마을운동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번은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정부 때의 얘기로 보면 되겠죠. 5.16 군사정변 이후. 그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들도 벌어졌었고 소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광주의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한열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6번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은 김대중 정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옳은 것은 답은 4번. 나머지 선지들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번은 시험에,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온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이게 이제 됐던 게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2년도에 이제 유신헌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거 그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이 노태우 정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에 채택이 됐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이제 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이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백성을 이 국경지역으로 이주시켰던 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1번은 이 대몽 황제기의 임시 수도였다는 거 요걸 가지고 강화도라는 걸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거 2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2번은 고구려 수도였던 개성에 대한 얘기인데 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겠죠. 이 조만식 선생이 물산장려운동을 실시했던 곳은 평양 봐야겠죠. 그 외에 1번부터 4번은 다 개성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자, 그리고 23번은 고려 태조 왕건에 분요 10조에 등장하는 곳인데 이 평양을 이 서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곳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대외무역을 전개했던 그곳은 의주입니다. 의주. 그래서 이 평양에 대한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제 보는 문제들이 지역에 관련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4번부터는 이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들인데 가마식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답부터 보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된 게 이제 1948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50총선거 이후에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여운형이 암살된 것들 남북 협상회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그리고 무장봉기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선생님이 연도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약간 추론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치적 사건의 10주년 기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
이 민족운동, 사회운동, 민주통일운동, 그래서 영구혁명의 출발지이다. 뭐 이런 내용들만 봐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학생회 그리고 1970년이라는 걸 통해서 10주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960년에 있었던 일로 추정할 수가 있고 1960년에 있었던 큰 사건은 4.19 혁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19 혁명에 대입을 해보면 이 영구혁명의 출발지다 이런 표현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가장 가까운 사실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이 이기붕을 부통령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거, 그것들을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6번은 이 7대 대통령의 유세 장면인데, 그래서 가의 후보자, 나의 후보자 이렇게 있는데, 이 한 번 더 신임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후보자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는 건 김대중 후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그리고 1971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선거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니까 유신헌법 선포를 우리가 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번은 전라남도 어느 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이나 무차별 살상 이런 것들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 그래서 4번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철폐하라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은 이제 어,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그리고 이